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교수입니다. 어떻게 차 한잔 마셨어요? 네. 화장실 다녀오시고, 네. 아마 이 라방 시대에 이렇게 무인으로 이제 촬영해서 가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지 않는가. 저도 이제, 세종시에 사는 친구가, 갑자기 랜선 회식이라는 걸 하자는 거예요. 해보신 분도 계신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으로 뭐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참 하여튼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얼굴 대면하면서 이렇게 뵈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뭐 각자 계신 곳에서 보시는 거니까 조금 더 편한 부분 좀 있으시겠죠. 네. 어쨌든 여러분 남은 시간도 편하게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또 남은 강좌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정부가 7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하지 않았는데 주로 주타켓이 된 것은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자. 여기 이제 포인트였었죠. 그리고 이제 주택수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인 징여를 썼을 때도 규제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중에서는 재산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자. 그러면 토지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주택 소유자, 특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분들한테 주택 세율 또는 공정시장 가입비율 등을 같이 모든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의 그 비율을 올려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겠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정리가 안 되면 어쨌든 뭐 전세를 줬든 월세를 줬든 세를 줬겠죠. 그러면 이제 주택을 임대하잖아요. 또 요즘 이슈가 이 주택을 임대했을 때 과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을 때 어떤 세금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점을 주포인트로 잡아서 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주택임대사업과 세테크인데요. 이 주택임대사업은 종합부동산세처럼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택수가. 그러면 주택수가 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이걸 보시면 일단은 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두 채가 되느냐에 따라 이 차이가 확 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한 채의 주택입니다. 자, 얼마예요? 9억 원이죠. 이때 9억 원은 요 주택의 고시가, 정부 고시가를 우리는 이제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상으로 9억입니다. 9억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강남에 소형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정부 기준시가가 8억 5천이다. 그럼 8억 5천짜리 집을 월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여러분 뭐 지방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울산이라든가 뭐 포항에 발령받아서 거기 전세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월세에 대해서 전세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억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고가주택이 되는 거죠. 고가주택. 고가주택이 됐을 때는 월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교수님, 전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돌리고 세를 주고 집안으로 내려왔어요. 일 때문에. 그러면 그 전세는 보통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10억이야. 집이 없어서 모르겠다고요? 자,
전세는 신고하지 않아요. 전세는. 이 전세금은 여러분들 전세금은 임대인인 겁니까? 임차인 겁니까? 임차인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의 전세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전세금도 우리 세법상은 임대료로 간주를 하죠. 간주. 그래서 이것을 간주 임대료다. 이거를 간주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주 임대료. 네. 그러면 요 간주 임대료는 한 채는 신고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신고 대상이 되냐? 세 채. 간주 임대료는 세 채가 돼야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9억 1주택까지는 좋은데 이때 주의할 점은 9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근데 문제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고시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같으면 9억을 넘지 않았는데 요즘 뭐 9억이 뭡니까? 요즘은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요 중저가 주택이 지금 고가 주택으로 지금 변환되는 주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년의 시세를 반영하면 올해 이 고가 주택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세법상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채부터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두 채부터 과세가 된다는 거죠. 두 채부터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두 채부터. 자, 좀 지우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으로 강의라니까 별로 지울 일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항상 칠판에 쓰는 게 제가 이게 익숙해 있어가지고 또 많이 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두 채가 됐을 때는 과세예요. 그래서 두 채는 월세는 이제 우리가 신고됩니다. 여기도 세 채도 월세 신고하는데 세 채는 일정 요건이 됐을 때는 보증금에 대한 신고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채일 때는 월세 신고 면제, 전세 신고도 면제인데 두 채는 월세는 신고해야 돼요. 다만 전세금에 대해서는 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 채가 됐을 때는 월세도 신고, 보증금도 신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시를 든 거죠. 거주주택을 갑자기 집이 하나 떨어졌네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주택수를 따질 때는 이걸 합산해서 따집니다. 이거를 그로스해서 따져요. 그래서 두 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를, 주택 임대 속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주택수를 중요하게 따지는 거예요.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우리 종부세도 주택수가 중요했었죠. 1세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종부세가 뭐 나이가 많거나 보유한이 길면 세권 혜택을 줬었잖아요.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택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택의 소유 형태가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으로 환산합니다. 이거는 주택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가구가 뭐죠? 3층 다가구, 주인은 한 사람, 여러 가구 모여 살고 있는 집. 다세대가 아닌 거. 그다음에 공유가 돼 있으면 어떨 거냐? 공유일 때는 이때는 지분이 큰 자 걸로 봐요. 그러면 집이 있는데 지분이 6, 지분이 4, 갑의 지분은 6이고 을의 지분이 4라고 한다면 갑 걸로 본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지분율이 같다 이거예요. 요 주택의 지분율이 5대 5예요. 5대 5입니다. 5대 5다. 그럼 5대가 되면 이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자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대 전전세를 놓습니다. 전전세. 자, 전대. 그러면 전세권자가 거꾸로 전세를 놓는 거죠. 전세권자가. 전전세, 월세를 받는 거죠. 전세권자가. 그러면 이때는 월세를 전세권자가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대인 것이 아니라 월세를 받는 임차인이나 전세 받는 자의 주택수로 계산합니다. 자, 이런 거 아주 혼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인별로 계산. 이게 좀 특징이에요. 인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부부는 합산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도 집이 있고 아들도 집이 있었을 때는 인별로 따지지만 자, 이때는 부부가 안 좋네. 남편도 집이 한 채가 있고 부인면으로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주택수가 두 채로 잡힌다는 거야. 그럼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 교수님, 배우자가 있으면 좋다며요. 지연세 절세 되고. 이때는 아니네요. 예.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꼭 다 그런 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땐 좀 안 좋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년에 개정이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수지분권자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연간 대신 임대소득 금액이 6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기준시가 9억을 넘는 고가주택이나 지분율 30%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억짜리 집인데요. 10억짜리 집인데 6대 4다. 그런데 요 집이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리고 지분율이 40%잖아요. 40%. 그러면 요 조건에 해당이 돼버리면 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수 지분자가 집이 한 채가 더 있다. 이분은 몇 채? 집이 두 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 채가 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로 안 잡힌다. 그러면 이분은 집 한 채가 되기 때문에 요 집을 임대했을 때는 요 월세는 비과세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소득세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임대소득세 계산은 이제 임대 수입이 들으면 이제 임대 수익 금액에서요. 수입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출 경비가 있겠죠. 그 경비를 차감해 주면 돼요. 다만 이제 비과세는 제외인데 비과세가 이제 아까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였잖아요. 이런 분들은 빼고 그럼 2주택자의 임대 수입 등을 말하겠죠. 그럼 요 임대료도 신고되고 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때 보면 화재보험 같은 걸 말합니다.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의 제한이 있었죠. 몇 채 이상? 세 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만 요 세 채가 되고 and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넘어야 돼요. 3억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집이 한 채, 집이 두 채, 집이 세 채가 되는데 보증금이 만약에 2억밖에 안 됐다. 2억 5천이다. 그럼 이분은 간주임대로 신고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3억을 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4억 5천이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전용 면적 우리가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일 때는 올해까지입니다. 이 조항은. 올해까지는 주택세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면 요 집이 만약에 전용 40제곱미터, 요 집이 전용 60제곱미터, 요 집이 전용 85제곱미터야.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전용 40제곱미터인 주택은 기준시가 2억 이하가 됐다. 그럼 요거는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제외가 되면 집이 몇 채가 돼요? 두 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두 채. 그렇죠? 그럼 두 채는 간주임대로 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 세 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 얘기 논점은 집이 두 채인 분들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정말 소형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 있다면 그거를 사라 이거지. 그러면 그거는 간주임대로 신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전세로 돌렸다. 보통 갭 투자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갭 투자로 돌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갭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왜? 다 전세로 돌렸다. 그러면 전세금의 합계가 얼마? 3억을 넘어가고 얘가 세 채 이상이 됐을 때는 신고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갭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조항을 좀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주택자는 아까 비과세인데 기준시가 9억을 넘어가면 월세는 신고가 된다고 그랬었죠. 2주택자는 다 신고가 돼야 되고 3주택자는 월세도 신고가 되고 보증금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 다만 전용 40제곱미터 and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겠다. 이렇게 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가볼까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던 건데요. 자, 정부가 그러면은 요 규정이 이제 과거에는 2015부터 17년도까지는 주택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수익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한시적으로 요 2천만 원 임대료 수익 금액이
경비를 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비과세를 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걸 과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2천만 원이냐, 무등록자에서 2천만 원이냐에 따라서 세금 신고를 만약에 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차등을 둬야겠죠. 그럼 누구를 우대해 줘야 됩니까? 등록자를 우대해 줘야겠지.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임대료 수익 금액이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가정하고 나면, 자, 여기 보시면은 필요 경비를 2천만 원에 여기 1,200이니까 몇 프로예요? 60%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몇 프로? 50%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10%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가 요 등록자는 40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무등록자는 이제 미등록자. 자,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60% 빼주면은 1,200이니까 얼마가 돼요? 요게 이제 800이 되겠죠. 800. 그렇죠? 자, 800. 네. 60% 빼주니까 800이 됩니다. 그럼 800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400만 원 공제를 해줘요. 네. 소득공제라고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400을 빼줍니다. 네. 400. 이때 공제 금액이 여기는 400이에요. 400. 400. 그래서 400이 나온 겁니다. 여기는 800이 된 거니까 얼마를 빼준 걸까요? 200. 가치 임대소 공제라고 해서 200만 원 빼줍니다. 그럼 800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14% 곱해줍니다. 원전 인수를. 그럼 여기는 56만 원, 여기는 14% 곱해주니까 112만 원. 거의 뭐 2배 이상 나온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만약 세액 감면을 8년 유지해 준다. 그러면 75%를 감면해 주거든요. 75% 감면. 그럼 이걸 반영해 주면 14만 원 나와요. 그러면 거의 몇 배 차이야? 9배가 넘죠, 사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인 자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굉장히 세금을 내더라도 아주 유리하게끔 이걸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 등록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좀 그 내용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교수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은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예,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요, 원래는 이제 관할 오프라인을 가신다면 관할구청의 주택가를 가시고 관할 세무서를 또 가셔야 돼요. 두 군데를 가셔야 됩니다. 너무 불편한 거야. 지금 뭐 이렇게 눈 오고 지금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지금 비대면이 이렇게 활성돼 있고 뭐 아까 뭐 랜선 회식이 이런 판인데, 그래서 정부가 이걸 예측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이 사이트를 만들어 줬어요. 그 사이트 이름이 바로 뭐예요? 렌트홈입니다. 렌트홈. 이 렌트홈을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검색을 해보실 만한 게 이 주택임대사업자 얘기는 렌트홈. 지방세는 어느 사이트 들어가자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새 까먹었다고요? 네, 위텍스. 국세는 홈택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임대주택 찾기,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같이 제가 듣기로도 한 30억 주고 개발한 거래, 이 홈페이지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30억으로 보이나요? 아무리 봐도 300만 원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 비밀들이 좀 숨겨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직접 클릭해 보셔서, 특히 이 임대주택 찾기를 눌러보시면 전국의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이 내재 가치가 여기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10 대책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뭐 2천만 원 기준 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다, 세제 혜택이 그만큼 많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또 규제하자. 특히 이렇게 아파트를 여러 주택을 가지고 갖게 된 배경이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세제 혜택을 주니까,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과거에는 종부세 면제, 물론 지금도 비조정적은 면제줍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혜택을 많이 주니까 주택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주타켓은 원래는 임대사업자 등록 4년하고 8년 장이면 나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단기 4년 임대는 이제는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매입해서 임대를 놓거나
직접 뭐 집을 지어서 임대를 놓거나 이 건설 임대, 매입 임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년 장임대 같은 경우, 8년 장임대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되 단 아파트는 불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아파트 아예 찍었어요, 아예 찍었어요.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안 된다. 그러면 다가구나 다세대 이건 되는데 아파트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거용시설은 되지만, 자,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이제 건설 임대는 허용해 주고요. 네. 그러면 이미 등록한 사람 어때? 이미 등록한 사람들은 기등록자들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뭐 8년, 4년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은 유지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등록은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신규 등록을 원칙으로 허용해 주되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아예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정 이슈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 관리하다가 여러분들 임대 관리하다가 어떻습니까? 임대 관리하다가 이제 우리가 팔게 되면 양도세를 냈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이 짧은 시간 동안 뭐 양도세를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만 포인트 위주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다음에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 되고 양도세 계산이 된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중과가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뭐 저한테 또는 뭐 다른 곳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파산 선고 처분이라든가 농지를 교환 분합한다거나 지금 나와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임대 관리하다가 양도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뭐 조정금, 경계 확정으로 조정금을 수령했을 때는 불가피한 경계 확정 때문에 비과세 준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 세법 실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1세대 1주택자가 되거나 또는 특정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 조건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조건. 그러면 이때 1세대라는 것이 뭐냐? 자, 1세대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1세대는 이제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 그럼 가족이 되려면 여러분들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죠. 배우자. 그렇죠? 이때는 또 배우자 중요하네요. 그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1세대가 아닌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럼 교수님, 저는 뭐 나이가 이제 뭐 40대 초반인데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민키랑 살 거예요. 민키가 제 가족이고 민키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아까 우리가 서명 검토를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 세대원이 누가 있느냐. 그 세대원들의 주택이 있냐, 상가가 있냐, 땅이 있냐 이런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배우자가 있다는 건 뭐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개정됐던 게 이거예요.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을 했어요. 조론이 아니라 이혼입니다. 이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서류상만 이혼했지만 홧김에 이혼했지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죠. 자, 사실상 이혼한 걸 보기 어렵다. 이랬을 때는 포함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약, 질병, 근무상, 사업상 편으로 일시 퇴거를 포함함.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었는데 뭐 애가 민사고를 들어왔어요. 우리 애가. 그럼 강원도 횡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지방의 어느 대학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지방에 뭐 3년 동안 발령받았어요. 그러면 퇴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건 봐주겠다. 그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억울하다. 좋아. 그러면 요기저기 많겠죠?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 30세 이상. 그러면은 이 얘기 뭐예요? 아버지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고 아들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27살 먹은 아들, 자, 31살 먹은 아들. 그렇죠? 그러면 집은 세 채로 보느냐,
자, 요 케이스가 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가 있다 볼게요. 그러면 요 경우에는 3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거는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는 31세예요. 근데 3세 넘었잖아요. 만 3세 넘었으니까 요거는 1세대 1주택, 1세대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 먹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들이 뭐 장가도 안 가고 뭐 취업도 안 하고 그냥 속 터지는 거예요. 네. 공인중개사라도 뭐 공부를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자, 오로지 그냥 게임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참 계륵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때 도움이 되는 거야. 즉 1세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과세 혜택을 여러분한테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집에서.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떡하나? 얘는 이 27살인데. 방법은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결혼을 시키면 돼. 결혼을 시키면은 우리가 1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결혼을 미뤄야 되는데 아니에요. 결혼시켜야 돼. 결혼시켜야지만이 1세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지금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절세를 해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다가 없어진 경우에 있죠. 네, 없어진 경우 사망하거나 이혼, 그렇죠? 가출이 아니라 이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아들이 27살 결혼도 안 해요, 안 한대요. 근데 만약에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나 주택 토지를 관리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인정이 되는지 일단 이런 걸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혼인, 만 30세, 중위소득 40%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로 할까요? 1주택이라는 건 뭐냐? 1주택이라는 것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해요. 실제 용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그래요. 오피스텔. 참 이 오피스텔이 요새 뭐 이슈가 되죠. 이 오피스텔이 분양을 받을 때는 어때요?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으로 등기를 내는데 이거를 만약에 사용을 할 때는 주거로 썼다. 주거용으로 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주택수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가 여기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아파트 한 채, 요 집 주거용 하나 있다. 그럼 집 몇 채가 돼요? 2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용도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실제 사용도 업무용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주택수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각자의 소유로 보자. 각자의 소유로 보자. 네. 그 다음에 공동상속일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 걸로 보고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6대 4면 원래 각자지만 공동상속은 지분이 6인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분이 많은 게 주택수로 잡히는 거니까 분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겸용주택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요게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상가주택. 보통 은퇴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이들 생각하시는 물건이죠. 상가주택. 그러니까 은퇴자분들의 이제 로망 중에 하나가 이제 상가주택을 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상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짓는 겁니다. 저희 그 랜드프로에는 또 이렇게 짓는 거 관련된 걸 전문적으로 하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빌드프로라고 있어요. 빌드프로.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중에 빌드프로 검색하셔서 한번 보세요. 뭐 하는지. 그러면 이제, 그 건축 플랫폼을 활용하든 아니면 본인 직접 지을 줄 아시면 짓든 그래서 지어요. 그러면 상가주택을 딱 짓습니다. 그러면 상가주택을 딱, 짓고 나면 이제 은퇴자들 로망이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 켠은 이제 본인이 다지는 않고 그냥 배우자를 시키는 거죠. 배우자한테 학원을 다니든 인강을 하든 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따게끔 해. 그 본인은 이제 커피숍에서 또는 배달 업종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자기가 안 해.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자기는 이제 골프채만 찍고 다녀서 골프채를 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네. 그렇죠? 이게 은퇴자들의 로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층에는 이제 원룸 주택으로 해가지고 월세를 받는 거야. 그럼 배우자가 열심히 해서 중개해서 돈 벌고 자기 월세 받고 그렇죠? 이게 은퇴자들의 로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겸용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겸용주택을 임대 관리하다가 팔게 되면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상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근데 주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주택이 아닌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자. 근데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는 첫 번째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 규정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 느낌상 첫 번째가 유리해요? 두 번째가 유리해요? 이건 첫 번째 유리하죠. 자,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1세대가 하나의 집을 갖고 있다가 일정 기간 갖고 있다가 팔면은 양도세를 없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주택수로 잡히게 되면 전체 다가 비과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상가 부분이 있을지라도 요 면적이 상가 부분의 면적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주택수로 잡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더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까 상가주택 그럼 여기가 주택이 뭐 1층, 2층, 3층 이게 원룸이야. 여기가 원룸 그렇죠? 원룸 상가주택. 그럼 여기를 이제 잘라서 중개사무실 여기가 이제 뭐 식당이나 이게 은퇴자의 로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마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택지 같은 거 잘 분양 받으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임대하다가 팔았을 때는 주택 면적이 크면은 요 상가 면적도 주택수로 잡아서 주택으로 잡아서 그냥 하나의 집으로 잡아서 비과세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요 집이 9억을 넘어가면 안 돼요. 9억을 넘어가면 그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이건 이제 뭘로 본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거였고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상가 면적이 더 큰 거죠. 상가 1층, 2층 상가하고 이제 주택으로 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주고요. 요거는 세금을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가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실전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요즘 가장 핫한 물건이죠. 다가구 주택. 수익형 주택으로서 가장 핫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 경매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야. 왜냐하면 다가구를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아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약간 수리해서 누구한테 받냐면 LH나 이런 공사한테 팔아요. 요즘 주택 대란이다 보니까 주택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한 개 있으니까 이런 다가구나 다세대를 구도심, 도시 재생지역 같은 구도심에서 공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수리도 해서 임대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 관리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거를 경매로 싸게 낙찰 받아서 감정가로 파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게 정부 상대 물건,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납품하는, 그렇죠? 일종의 그런 식의 물건 아니냐. 그래서 요즘 다가구가 품귀 현상이에요. 네. 그러면 세법상은 이게 메리트가 있냐? 세법상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할 때는 이 다가구 주택을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단독주택. 하나의 집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주택입니다. 자,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다르죠. 다세대는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각각의 세대별 주택이니까 다주택이 되는 거고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이 점을 좀 조심하셔야겠죠. 네. 자, 메리트가 있다. 그럼 다가구 주택을 나는 전세 아파트 살면서 다가구 주택을 이천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다. 그러면 그 임대료에 대해서 또 비과세 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해석이. 자, 그다음 이제 주제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뭘 검토해 본 거예요? 1세대라는 걸 검토해 봤고 그다음에 이제 1주택 중에서 공유주택, 다가구주택, 겸용주택을 봤었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보유 요건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받으려면 한 세대가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팔면 비과세 해줍니다. 자, 그 보유기간 요건이에요. 보유기간 요건 요겁니다. 다만 여기는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 취득세도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취득해도 중과, 보유도 중과. 그러면 팔 때도 까다롭네. 팔 때도 비과세 받으려면 조정지역은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김현미 장관, 자 이제 물론은 김현미 장관이 취임했을 때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했던 요 취득분입니다. 요때 사신 분들은 2년 거주를 채우셔야 돼요. 2년 거주. 요것 때문에 요즘 임대차 3법하고 같이 맞물려가면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실거래가면 실제 거래된 금액이 9억 원까지는 비과세되는데 9억을 넘는 거는 우리가 과세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양도가액이 12억 원이고 취득가액이 8억 원짜리 집이다. 그럼 양도세 과세가 되느냐? 아무리 비과세 요건 1세대 되고 1주택 2년 보유 거주가 돼도 요 주택이 만약에 고가주택이 되면은 비과세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대신 9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럼 이때 9억 초과분이라는 것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9억을 차감한 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 얘가 차익이 지금 12억이 8억이면 4억이잖아요. 4억을 몽땅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요 비율로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가가 이제 12억, 여기도 1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이다. 그러면 3억이 되고 3, 1, 2, 3, 4, 3, 4, 12,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4억 원 곱하기 4분의 1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1억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4억으로 과세할 것을 1억으로 줄이는 거니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례가 이제 바로 이거죠. 네. 그러면 4억으로 계산할 걸 1억 상당으로 계산한 거니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분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면 일단 원래는 4억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걸 갖다가 비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으로 안분 계산해 보니까 자, 여기는 이제 0.25%, 25% 정도. 그래서 했더니 25%를 반영하니까 1억. 그러면 전체 4억으로 과세할 것을 25%만큼인 1억 원만 과세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세율 10% 가져놓으면 여기 4천이면 얘는 10%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낼 거 돈 1,000만 원 줄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한 혜택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보유세도 취득세도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가장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물건이 바로 뭐냐? 1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1주택. 그러니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주택수를 1주택을 투자한 물건이 1주택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한국에서는 전세 아파트 살면서 1주택 가지고 있고 상가 토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된 분들은 주택수로 한 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도 비과세, 양도에도 비과세, 그렇죠? 설사 고가가 돼서 9억 넘는 것만 과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택수만 늘려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보유세도 커지고 양도도 커지는. 그럼 정부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주택수를 줄이고 상가나 토지로 가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서 상가 토지로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도 뭐 땅 토지 임장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토지 공부를 또 해야 돼. 그렇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 많이 아시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상철 교수님 토지 강의를 또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길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규제하는 것이 모든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타켓은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를 주타켓으로 잡는다는 거. 그 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지 중개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을 잘 짜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조건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복잡한데요. 2년 이상 보유 조정적 2년 이상 거주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2년을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2년을 못 채우면 어떡할 거냐. 자, 그런 사유가 바로 이거예요.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용당한 거예요, 수용. 그렇죠? 수용이라는 거 아시죠? 하남시 지금 대토보상, 수용보상 들어옵니다. 판교, 수용보상, 그렇죠? 도로가 납니다. 토지보상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면 해외로 이민,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K방역,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로 지금 이민자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이 더 많이 나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정말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강의도 듣고 제한적이지만 돌아다니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른 데는 뭐 다른 나라를 여러 뉴스 보면 다 셧다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1년 이상 거주를 대신 요거는 이제 해야 되는데 취약, 근무지 이전, 질병의 치료, 요양, 학교 폭력, 우리 애가 주워 맞았어요. 자, 이런 식이 됐을 때는 1년만 살았다면 2년 보유가 안 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요건에 예외에 들어가는지를 따져봐야죠. 자, 정리해 보면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 1주택인데 얘가 고가주택이냐 겸용주택이냐 다가구냐 공유주택이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세 번째 2년 보유 2년 거주인데 이런 수용 등의 예외적인 사유에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 1세 1주택의 비과세가 되게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검토를 맡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집이 두 채인 거예요. 다주택자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제 뭐냐면 요거죠. 이제 일식 2주택. 요게 우리 실전에서도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일식 2주택이냐? 내가 이제 이 집을 갖고 있다가 새 집을 얻게 된 거야. 왜? 이사 가려고. 그렇죠? 자, 그럼 이 새 집을 사고 이거를 매물로 내놨는데 종전주택이 바로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집을 사고 이 집을 매물로 내놨는데 한 6개월 만에 팔린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은 집이 두 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근데 이걸 집이 두 채가 되는 거니까 양도세를 많이 내라 라고 한다면 야,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제한적인 조건을 단 거예요. 자, 그러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자, 얘가 좀 움직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집을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사고 나서 내가 7개월 있다가 경매로 낙찰받아버리면 얘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아주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요 종전주택을 최대 몇 년까지 자, 여기 이제 움직이죠. 3년 이내. 자, 3년 이내 최대 3년까지는 봐주겠다. 다만 요거는 이제 비조정지역 여기가 얘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 된다거나 얘가 비조정지역 조정지역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비조정지역 비조정 요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고 신주택도 조정지역이 되면 이때는 매도 기간이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이 집을 몇 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 후 몇 년 이내 팔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1년 이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요러한 요건에 해당됐을 때는 1년 이내 매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요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점을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종전주택이 아니라 어찌어찌 해서 신규주택을 먼저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주택을 교수님 매물로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요? 그걸 알면 여기 앉아 있냐고요? 자, 아셔야죠. 자, 신규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는 얘는 비과세가 안 돼요. 세금을 내놔야 돼.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먼저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요거는 세대 전원이 이사도 하고 전입시금 돼야 됩니다. 여기 아주 까탈스러워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요거죠. 그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채를. 그렇죠? 자, 이제는 아파트는 이제 신규로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만약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다.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요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주겠다? 우리 세법은 요 거주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빼주겠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임대사업자가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그럼 교수님, 그러면 요 거주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거주주택을 팔아. 그럼 비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사. 또 사서 거주주택 2년 거주를 하는 거예요. 또 팔아. 그럼 또 비과세가 되느냐?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우롱차가 아니에요. 이건 우롱차가 아닙니다. 우롱차는 계속 우려먹을 수 있지만 계속 우려먹는 건 안 돼. 이거를 개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생 한 번. 평생 한 번. 그러니까 원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집을 사서 거주하면 요거는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해석이? 네. 자, 그래서 평생 일이라는 거, 네, 한 번밖에 못 써먹는다. 어쨌든 한 번은 써먹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으로 이제 집이 두 채가 되거나 동거몽양,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도 주택수를 한 채로 봐서 비과세 줍니다. 어쨌든 아까 뭐 30세가 안 되면 결혼해도 시키자. 뭐 제가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이나 입장 참 이제 그런 아마 요 수업을 지금 듣는 분 중에도 그런 상황이신 분도 계실 텐데 참 애매하죠. 네. 장례식장이나 참 결혼식도 이제 뭐 작년은 말로 미뤘는데 또 올해 초로 미룬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뭐 이제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또 한 두 번 미룬 거예요. 그래서 참 안 가볼 수도 없어서 하여튼 갔다 왔는데요. 네, 참 코로나가 혼인이라든가 참 이런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게 혼인했을 때는 이제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다. 그럼 결혼하면은 이거는 주택수를 한 채로 봐줍니다. 대신 이런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최대 5년까지 봐주는 거죠. 그다음에 동거봉양 이제 자 가족들이 있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거죠. 그렇죠? 자, 요즘 뭐 애들이 이 비대면 때문에 뭐 특히 이제 뭐 꼬마인 어리신 분들은 어떻게 맡겨놔도 이제 뭐 오랫동안 못 하니까 그래서 요즘 막 부모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애 좀 봐달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족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참 다툼도 있고, 네, 부딪히고 사니까. 자, 이랬을 때는 동고봉양이 됐을 때는 합가한 날로부터 이것도 이제 팔면 비과세 주는데 대신 요거는 10년 이내, 요거는 이제 합가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년인데 2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효도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고요. 이때 이제 연세가 있죠. 나이 제한이. 직계존속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이제 60세 이상. 대신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세 이상이 되면 되고요. 다만 이제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중증 질환 환자가 됐을 때는 뭐 병이라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60세 미만일지라도 해주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뭐 만 58세인 상태에서 합가했는데 지금 뭐 말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에 이제 상속을 받거나 내가 일반 주택이 있는데 상속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귀농주택을 가지고 있다거나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집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상속받은 주택은 요 조심할 게 느낌상은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지 비과세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상속이 아닌 집을 팔아야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이라는 것은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2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자, 아버님께서 요 집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일반 아들이 있는 거죠. 아들 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물려주게 되면은 새 주택이 되는 거니까 아버님이 머리를 쓰셔서 하나 상속 이제 하나를 증여 또에 증여 다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증여가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면 상속 일반 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해 주더라도 훨씬 2년 전에, 훨씬 전에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귀농주택,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집이 있고 이제 귀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귀농을 했으니까 이제 요 일반 주택을 정리하고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비과세 주겠다. 다만 귀농하고 다시 백업할 수도 있거든요. 못하겠다. 이거 진짜 귀농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지만이 귀농은 비과세 줍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단수정이 있다는 거.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계산 구조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뭘 살펴봤어요?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거주 조건이 안 된다거나 다주택자인데 뭐 상속 일반 주택인데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잖아요. 근데 일반 주택이 아닌 상속 주택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세금을 낼 때는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 구조를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차익은 판금액인 양도금액. 요 양도가액을 우리는 판금액이라 보시면 되고 취득금액은 산금액이에요. 기타 경비를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사례에 보다시피 5억 원에 사가지고 만약에 뭐 8억 원에 매도했다. 그렇죠? 자, 여기는 1세대 1주택자로 냈는데 요거는 이제 부셔버리고요. 네. 그러면은 이때는 차익이 2억 5천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2억 5천. 네, 비과세가 안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세금이 각종 공제를 다 받고 나니까 이때 장기 보유공제는 3년 보유해지 되는 거고요. 기본 공제는 3년을 보유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무조건 해주는 공제예요. 제가 이거 공인중개사 강의할 때마다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술집에 가면 기본 안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주잖아요. 앉기만 해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법상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본 공제를. 무조건 해주겠다. 250을. 3년 보유를 했든 못했든 3개월 보유했든 그 공제를 다 해서 세율을 했더니 한 4,420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안 된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취득가액 경비 인정받고 기타 경비, 장기 보유, 기본공제. 그러니까 4가지 공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유효했어요? 땅이든 상가든 간에 장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취득 금액이 높거나 기타 경비가 지출 경비가 많으면 그만큼 양도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필요 경비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그럼 크게 취득할 때 들어간 돈들, 취득할 때 들어간 세금 비용도 인정이 되고요. 중개사 보수, 뭐 인치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 거, 자, 요런 비용들도 인정이 돼요. 신고 대리 비용도. 그 다음에 이제 베란다 샤시 확장 많이 하죠. 이런 비용들도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돼요. 요즘 이게 까탈스러워져서 우리가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아니면 금융거래 내역.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좌이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걸 해주겠다.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부담금을 내거든 조합원들이 조합 아파트 같은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인정이 안 되는 게 좀 중요하겠죠. 보유세는 안 돼요. 억울하죠. 지금 종부세를 엄청 내는데 몇천을 내는데 이걸 안 해주겠다. 왜? 이 종부세 엄청 몇 배 인상된 거를 다 경비로 넣어버리면 나중에 양도세가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건 경비인정 해주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내가 뭐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그동안 부담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이거 빼주고 내가 세금도 비용이니까 일종의.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논리상 이건 좀 아쉽다. 그다음에 도배장판 비용, 보일러 수리, 방수 이런 거를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해서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항목들이 실무적으로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증빙을 모아다가 세무사무실에 맡겨서 경비 인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출금이자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다음에 명도비. 네. 자,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아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판 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돈들 빼주고요. 그 다음에가 또 받을 수 있는 게 이거였었어요. 양도세를 줄 수 있는 게 이 장특공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보유는 뭐냐? 자, 얘는 기머거리, 벙어리 몇 년? 3년, 쉽사리 3년. 자, 그 3년이에요.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공제를 해주는데요. 다만 전제 요건은 토지, 건물, 조합원의 입주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등기 자산이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특공제는 보유한 중 2년 이상 거주를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공제율이 중요한 건데, 자,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된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잠깐 볼까요? 뭐가 개정이 됐느냐? 여기 보시면은 토지 상가 등은 별로 개정이 된 게 없어요. 토지 상가 등은 매년 2%씩 공제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도책이 1억 원이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3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6%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6%. 4년을 보유했다. 8%. 2%씩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15년까지 3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토지 상가에 대한 공제 금액을 장특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보유한이 길어된다는 전 요건이 있고 최대 15년은 보여야지 30%다. 그렇죠? 반면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지만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가주택이 있었거든요. 이 고가주택은 작년까지는 그냥 3년 보유, 2년 거주만 요건만 맞추면 무조건 다 공제를 해줬었어요. 매년 8%씩. 이게 2020년도에는요. 매년 8%씩 공제를 해줬었어요. 그러던 것을 우리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더 까탈스럽게 해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으로 분산을 해서 이 보유 기간, 거주 기간별로 다 따져보는 거야. 다 따져봐서 이 공제 비율을 정하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시를 들죠. 뭐 이분이 만약에 이거죠. 뭐 3년 이상 5년 뭐 5년 정도는 보유를 했어요. 보유를 했고 3년 거주를 했다. 요 고가주택에 대해서. 그럼 보유 기간은 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20%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주는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 규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3년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연사 프로니까 3, 4, 12% 받고 여기는 5, 4, 20인가 20% 공제 받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20%에다 12%를 더하면은 몇 프로 되는 거야? 32%가 되는 거죠. 32%.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과거 규정 같은 경우면은 자, 5년 보유, 3년 거주했으면 2년 이상 거주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5년에다가 8%를 곱했거든요. 5%에서 40% 공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같으면 40% 공제 받을 것을 지금은 32%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보유기한 4%, 거주기한 4%로 분산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 얘기 논점은 아무리 1세대 1고가 주택이라도 하더라도 보유기간도 길고 거주기간도 길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동시 충족이 돼야지 제일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토지상가는 개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고 또 종부세도 인상하고 또 마지막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도 인상하겠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제 혼란스럽게 된 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요 적용을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현행 기준은 이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 정점을 해서 6월 1일 이전일 때는 요걸로 가고요. 6월 1일 이후가 됐을 땐 요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1일 이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일 때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1년 미만일 때는 50%, 주택과 입주권은 40%. 다만 이제 1년 이상이 되면은 주택하고 입주권은 6에서 지금 끝세율이 올해 개정됐습니다. 45%로 10억 초까지 45%. 그다음에 얘도 2년 이상이 되면 상가 토지 등은 기본세로 갑니다. 근데 분양권은 조정 지역은 무조건 50%예요. 기타 지역은 이제 조정 지역이 아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미만 우리가 50%, 40% 이렇게 가고요. 근데 이런 것을 6월 1일 이후에 매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12.16 대책에서 이걸로 더 7.10 대책 발표하면서 더 규제했죠.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 몇 프로? 70%.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 입주권이 40% 되던 것을 70%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분양권은 50% 되던 것을 70%로. 그러니까 가장 주 타겟이 되는 것이 초단기 매도, 1년 미만의 초단기 매도가 됐을 때는 너무나 세율이 높아져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본세로 되는데, 이게 타격제야.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예요. 그럼 절세가 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 방법이 2년이야. 2년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기본세율로 가겠다. 주택과 입주권은. 그럼 6에서 45%로 가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미만, 주택과 입주권은 2년 미만이 됐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끔 하겠다. 그 시점을 6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6월 1일 이후가 되기 전에 빨리 정리하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그 이후에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훨씬 많이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럼 이게 지금 왜 6월 1일이냐? 이때 주택수가 정리가 돼야지 종부세를 따질 수 있거든요. 종부세가 2주택자나 3주택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었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얘기예요. 그럼 분양권은 무조건 50%인데 10%도 인상해서 60%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지역의 분양권은 완전 주타켓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언제부터 하겠다? 6월 1일 이후.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나 3주택자는 우리가 10%, 20% 할지 했는데 이거를 10포인트 더 올려서 20%, 30%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요게 기본세율 나올 물건들이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6에서 45% 나오던 것이 올해부터는 26에서 65%. 얘는 36에서 어마무시합니다. 75%가 돼요. 거의 미등기 전매 최고세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돼서 6월 1일 이후에 양도가 됐을 때는 단기 매도에도 문제가 되고 장기 매도에도 할증률이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세율 규정에서 요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10억을 넘었을 때는 이게 작년까지는 42%였다가 고소득자 10억을 넘는 비용 다 제하고 나면 고소득자가 10억을 넘었을 때는 최고율 45%가 되는 겁니다. 기본 세금이 3억 8,46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어마무시하죠. 네. 하여튼 여러분 그래도 세금 많이 내더라도 과표가 하여튼 중개 투자 잘하셔서 이쪽으로 가셔야죠. 그래도 한번 우리가 최고세를 한번 찍어보고 한번 인생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해당 지역이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서울은 다 들어가고요. 경기도도 다 들어가는데 연천, 동천 이런 경기 북부 쪽은 좀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천, 광역시도 옛날에는 제외했다가 포함이 되고 다만 강화나 웅지는 좀 제외하고 있고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그다음에 청주도 들어왔죠. 그렇죠? 부산광역시. 자, 다만 이제 지역은 변동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부적인 거는 꼭 검토를 맡아보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면 아까 그랬죠. 우리가 양도세는 홈택스 상으로 여러분들 전자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맡기면 요 대리인이 요 코드 들어가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공인증이 없어서 다 사설인증으로 바뀌었으니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현금 영수 쓰신 거 관련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주택 관련 세금도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아예 백문백답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양도세 여러 가지 안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뭐 오늘 대통령께서도 뭐 발표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정말 너무 많은 발표를 해서 정말 혼란스러운데 어떤 얘기의 핵심은 모든 물건을 지금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인 개인 특히 법인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그래서 취득세도 인상하고 종부세도 인상하고 양도세도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짠다면 세금만 지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연접 지역의 투자가 인기를 끌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보고 아니면 이제 비조정 지역 중에서도 이제 내재 가치가 높은 지역, 자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임장을 다니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짜 보시는 것도 좋겠고 이미 그런 지역으로 많이들 서베이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열심히 또 랜드프로의 여러 가지 강좌, 투자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오히려 대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제 아파트라는 이 물건의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너무나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라도 잡자. 영끌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요. 특히 오피스텔이 아주 요새 핫한 물건으로 하죠. 그래서 역세권 지역의 오피스텔은 아주 지금 뭐 너무나도 핫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역세권 지역의 상가는 다만 이제 상권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상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많은 곳, 그렇죠? 대학가 쪽보다는. 자, 이건 뭐 상가 투자 관련해서 여러분들 강의 또 들어보시면 또 우리 뒷강의 있으니까 돈 많이 내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요. 오피스텔 경합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자, 이 언택트 공간, 나만의 언택트 공간으로 가자. 사람이 밀집한 곳으로 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언택트 공간으로 가자. 그래서 제 생각에 저평가된 개발 예정지의 토지로 들이 인기를 끌지 않는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를 위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이런 대체재 상품인 상가, 옵세라든가 토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보셔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주택으로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비조정 지역의 내재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조정 지역의 연접 지역을 많이 임장하셔서 여러분들이 물건 분석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포인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어쨌든 귀한 시간 내셔서 지금 투자 전략 또는 세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프라인에서 뵙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정리해 주셔서 성공 투자, 성공 중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들을 때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랜드프로와 관련된 부동산 투자 또 이런 세택 강의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공 투자, 성공 중개 화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